총선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 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월호 10주기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10년 전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2014년. 죄송해요. 저 미국에 있었네요. 죄송해요. 그때 14년에. 네, 2014년에는 미국에 그때 있어서 미국에서 이거를 침몰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좀 많이 먹었던 뭐 그랬었습니다. 예, 되게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예. 신인규 변호사님 그때 우선은 저는 참 이 참사 이야기 들을 때 그 세월호 참사의 학생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그대로 겪은 그 세대라서 너무 저는 마음적으로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실제 제 사는 지역에서 바로 저희 옆에서 삼풍백화점 참사를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시고 과외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저랑 관계 맺었던 동네 분들이 많이 그때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삼풍백화점 참사를 보고서 저도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참사 유가족들 지금까지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유래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한창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안테나로 해가지고 전파를 받아서 그 실시간 DMB를 봐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잘 안 나오는 지역이어가지고 어떻게 그 전파를 해서 그 보려고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해서 그렇게 좀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10년 전 그날이 너무 생생한데 저는 그날 이제 그때 제가 그때 국회 반장 정치부장이었을 때 시절이었는데 이제 정론관 옆에 기자들 기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침에 다들 이제 정보 보고하느라고 타이핑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YTN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다들 이제 텔레비전을 켜고 그러니까 전체 기자실이 막 술렁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10년이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니까 엄마의 10년을 이제 사진을 쭉 실었던데 아이고 다들 많이 이제 연로해지시고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있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전에 현장에 미리 가서 현장에 와 있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근사치로 맞췄다. 이건 수학의 힘입니까? 수학의 힘이고 네. 지성의 힘이죠. 그래서 근데 세월호 10주기라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저도 굉장히 뭐 좀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은 방송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좀 웃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레인지로 따지면은 사실은 한 103석에서 94석 요 정도로 받고 굳이 찍으라면 이제 97석을 찍었는데 방송사 출구조사가 다 저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70억을 들여서 하냐, 김준일한테 맡겨라. 1억 원에 해줄 수 있다. 김준일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70억을 김준일에게 줘라. 70억까지는 원하지도 않아. 1억만 줘, 내가 해줄게. 뭐 가격 경쟁력.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투표율이 68%가 넘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언더로 내려가는 한겨레 TV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67%였잖아요. 제가 이제 68%를 찍었거든요. 67%라서 뭐 이것도 비슷하게 맞췄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구가 지역구 하나에 14만 몇천 명인데 15만에서 30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지역구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30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1%면은 3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그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보수도 다 나왔고 진보도 다 나왔고 중도층이 이제 뭔가를 이 선거를 투표하러 나오는 이유라고 본다라면은 정권 심판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 7대3에서 뭐 6.5 대 3.5 정도로 가요. 그럼 7대3이라고 하면은 2,100표가 나오고요. 야당에 그 국민의힘에 900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0명이잖아요. 그러네. 그럼 1,200표 차이예요. 근데 이제 1,200표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560
160표 차로 이겼어요.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뒤집힐 수 있었네. 제가 투표율에 예측을 따라서. 했던 거는 지난번에 66%였는데 103대 이제 뭐 이제 18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나올 거를 가정을 하고 요게 1% 올라갈 때마다 1000표씩이 가면 이 초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야당으로 넘어갈 때가 꽤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68%면은 국힘이 이제 100석 언더가 됐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은 나름의 과학적인 한수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네. 김준일 똑똑하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투표율이 이번에 70%는 못 찍을지라도 69%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67%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분석의 대체로 김준일 평론가님은 아주 산술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네. 쓰시지만 저는 감과 과거 경험과 이 보수 정당이 활동했던 이력을 가지고 네. 저는 97석을 예상을 했었고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그 여권의 97석 그리고 투표율은 저는 한 69% 정도. 왜냐 분노 투표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럼 왜 97석이냐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였어요. 그때 103석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포함해서.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 게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더 못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쪽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면서 초결집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3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수가 뭐 개혁신당 분화됐죠. 뭐 유승민, 뭐 나경원, 안철수 하면서 많은 지지층들이 분화된 상황에서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네. 전 당연히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저의 예측은 조금 빗나갔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범야권 200석 얘기가 막판에 나왔는데 사실 범야권 200석을 민주당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민주당은 끝까지 151석을 얘기했고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나경원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범야권 200석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말 범야권 200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어떤 공포심을 느낀 보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지역별로 좀 이제 네. 2020년하고 이번하고 좀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8석에서 11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봉갑, 마포갑 그리고 예. 동작을이 더 예. 추가된 거죠. 예. 그 용산 포함해서 이제 강남까지 다 여기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8석이었는데 이제 7석이었는데 6석이 됐어요. 7석에서 네. 한 석이 줄었고요. 인천은 2석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충청입니다. 충청이 지난번에 20대 8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20, 국민의힘 8이었는데 이게 22대 6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청도가 수도권화되고 있다. 예,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신호예요.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충청권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충청도를 가져가면은 그 정당이 승리한다라는 역대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맞아 떨어진 건데 가장 이번에 여론조사와 그 출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틀린 데가 사실은 부울경이에요. 부울경이. 맞아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는 한 석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3석 되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는 민주당 한 석, 진보당 한 석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석이었는데 한 석이 줄은 거죠. 오히려 6석으로 이제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원래는 7석에서 뭐 5석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봤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이제 100석을 국민의힘이 넘기는데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결집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보수 결집은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맞는데 2020년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그 후보들이 득표를 한 거는 그때 보면은 40% 초반대였어요. 거기에 그때 나왔던 분들. 근데 이번에는 45%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접전을 벌이는 데서 근데 다 졌다. 그러면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다 보수화됐다.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뭐 부산이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결과론적으로 봐서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서 밸런스 패치를 부울경이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너무 정부가 못하니까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근데 탄핵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 뭐 요 정도로 네. 집단지성의 결과로 이게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청, 부울경 이렇게 그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동서가 완전히 양분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완전히 파란데 이게 또 어디서 심각하냐면 경기도로 봐도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다 파랗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충북도 네.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다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서로 갈라졌다라는 걸 이번에는 그러니까 양쪽 결집이 완전히 더 공고해졌다라는 게 저는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 지지층 결집은 저는 PK에서는 확실히 일어났다고 보고요. 수도권은 오히려 중도 이탈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얻을 의석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지역구가 양문석, 김준혁, 공영훈 이 세 네. 지역구를 가지고는 너무나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네거티브를 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들을 놔둔 채 끝까지 갔고 또 서울에서는 뭐 마포의 이지은 후보나 아니면 도봉의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을 너무 쉽게 해버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차이로 다 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PK 쪽의 지지층 결집은 전 조국 대표가 사회권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이 개헌 저지선과 읍소 전략이 전 통해버렸다. 아, 전 사회권 그렇게 봅니다. 선진국. 왜냐하면 사회권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도 보수지만 네. 주거권 같은 경우는 저는 거주 이전의 자유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데 이제 좀 사회권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그런 인식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굳이 선거 일주일 앞두고 아직 200석 얻지도 않았는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할 말도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자유를 띈다 이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한 게 저는 PK에서는 통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등장이에요. 전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임금도 그 월급도 80% 이상 드리고 있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데 파란 잠바 입고 어느 한 정파에 서가지고 그 지지 후보를 격려하러 다닌다. 전 이거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지는 PK 표심에도 저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개헌 추진 때문에 좀 많은 의석을 좀 민주 진영 그 진보 진영이 좀 잃지 않았나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당장 딱 들었을 때 사회권 선진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카톡 문자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노년층 초결집이 일어났죠. 예,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명이 좀 그러니까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이렇게 말했으면 좀 낫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사실은 뭐 표결집, 보수결집을 상당히 이룬 것이다. 그리고 충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굉장히 세종시 결과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서 싹 다 민주당이 석권을 해? 이거 내 인기가 이렇게 없나? 이게 말이 돼? 지금 장관들이 부처 장악을 못한 거야. 이거 더 싸웠어야 되는데 벌써 당신들 뭐 한 거야? 선거 이렇게 결과가. 하다니 정말 와. 이 나름 당신들 참신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투표율이 70%야? 이거 뭐야? 아마 이렇게 됐다는 이제 후문이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충청, 부울경 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법야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개혁신당의 노선이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일단은 야권이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여권이 되려면은 뭐 그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거는 연정 비스무리한 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있어야지 고리가 있는 건데 네. 그 본인들도 우리가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약간의 이제 개혁 보수 색깔에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진보가 잡았을 때는 모든 진보 계열이 다 그럼 여당입니까? 정의당도 여당인가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잡았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범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다. 국힘의 희망사항이다. 국힘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특히 뭐 이제 나중에 합당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합당 안 한다.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예, 예. 지금 뭐 임기 단축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계속 그걸 띄우고 있어요. 임기단 오히려 세게 더 얘기하면 탄핵이라는 말만 안 했고 오히려 그냥 1년 줄이자. 네. 그래서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랑 같이 일치시키자, 하자. 같이 하자. 네.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개헌도 같이 해가지고 네. 뭐 4년 중임제 얘기도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세적이죠, 사실은. 기분 나쁠 거야, 윤석열 대통령. 저 새끼들 하면서. 욕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욕이 아니라 네. 이게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구심을 계속 자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소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여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네. 정권 창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적인 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 뭐 그 변수만 없었으면 계속 국민의힘에 있었어야만 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수 정당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인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해서 확실한 저는 안전장치나 담보를 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나중에 뭐 여권과 서로 뭐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한다면 뭐 나중에 가서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은 계속 따라 붙는 것 같고요. 저는 야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 말하는 거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채 양명주 중에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특검 하나 하기도 너무 벅찬데 그거보다 100배는 어려운 개헌을 갖고 와가지고 또 전선을 넓히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기단축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조문상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자발적인 의지와 승낙이 없이는 강제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혁신당에서 아마 조국 대표 때문에 좀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슈 선점을 위해서 개헌을 자꾸 짚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응징하라라고 하는 국민적 표심과 국민적 민심과 이 맞는 것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뜻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의 그 시간인데 그걸 자꾸 개헌으로 좀 소비시키는 것은 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저는 신인규 대표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홀로 개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심지어 홀로 개헌을 못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개헌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0석이 돼야 되는 거 하나고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단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헌법에는 이제 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투트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탄핵 얘기도 나오지만은 탄핵까지 또 가는 거는 국민적 불행이니 예를 들면은 일종의 다른 대안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쪽에서는 개혁신당이나 뭐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 본류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이 그렇다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그러니까 주목을 해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슈를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쟁으로 가면 국민들이 또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당이니까 큰 당답게 민생 그리고 그밖에 여러 특검 이슈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의제를 가지고 자기 의제를 가지고 밀어가면서 연대연합을 하면 국민들께서 주신 192석 범야 192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석의 정치력을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어디서 지혜가 나오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육성으로 밝힌다는 건데, 뭐 아직 뭐 안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요. 그 좀 자료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사인가요? 이거는 어디 조사죠?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오늘 발표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6.3,
폭락했어요. 예, 일주일 만에 긍정평가가 10.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1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4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지지율이 10%대, 영남권은 30%대, 보수층 절반도 부정평가가 상당하다. 이런 건데요.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이러저러하게 취재 많이 해보셨죠? 대통령의 상황인식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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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유, 난리 났다.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네. 김순덕 칼럼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분을 가끔 이걸 가려놓고 읽으면 이게 동아야 한겨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대통령을 잘 두드려 패거든요, 이분이. 근데 오늘 그게 되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DJ냐 박근혜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 어제 칼럼? 예, 네. 어제 칼럼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김순덕의 도발인데 제목이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3년차 때 총선에서 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차 때 총선에서 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패배 나의 뒤에 직접 TV에 나와서 맞아요. 대국민 담화하고 우리 영수회담 하겠다 이회창 총재한테 손 벌리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논평을 낸 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또 이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맞아요. 56자. 그 공백 빼면 44자랍니다. 띄어쓰기 빼면 44자. 44자의 논평을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관섭이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지금 모두 발언으로 한다. 모두 발언 한 30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꿈도 희망도 설마 없다. 51분은 아니겠죠? 꿈도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이 난맥상을 인사 문제로 되게 국한해가지고 뭔가를 깨작깨작 뭔가를 만져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무총리 누가 하냐, 비서실장 누가 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갈아치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정기조도 갈아치우고 바꾸고 모든 거를 다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심인데 이거를 지금 원희룡을 앉혀야 되는데 우리 희룡이가 말을 안 듣는데 정현이 이정현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반대가 심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꿈도 희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참 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제 여권 관계자들 쭉 취재를 해봤더니 1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과 그 다음에 너무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전히 300개나 뭐 이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문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장성철 소장 얘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해가지고 선거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리가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검찰 선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갈까 봐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황교안 대표도 똑같이 부정선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설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또 더 그런 알고리즘이 네. 부정선거 쪽 거를 더 띄울까봐 네. 걱정이 돼요. 뭐 구글에다 얘기할 수도 네. 없고. 그래서 아무튼 염려가 되는데 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0%대로 추락한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금요일 조사에는. 예. 그러면 이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탄핵 대선 우리 치렀잖아요. 맞아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대선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탄핵 대선.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을 바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을 바꾸자. 네. 대통령을 바꾸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하야시키든 탄핵하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굳이 하야 탄핵 못하더라도 네.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나만 빼고 나머지를 싹 다 바꾸자. 네. 그러면 해결될 거야라고 하니까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제 페이스북에 네. 법조 시각으로 본 윤석열 왜 안 바뀌는지를 제가 네. 구수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해 놨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 인사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법률 수석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사회 수석은 정치의 영역인데 이번에 폐지를 한다는 거고 네, 정무수석으로 그렇죠. 하겠고. 그래서 이제 법률 수석을 만들어서 네. 이 법무법인 용산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법무팀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건데 끝까지 법치로 해서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사정정국이든 법률로 대응하든 뭐 나름의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의 스타일을 안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지금도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남은 3년은 이제 레임덕도 가속화되잖아요. 네. 뭐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아마 어쩔 수 없는 저는 일대 결전을 좀 부득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고집을 꺾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인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총선의 결과 범야권 192석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 스스로 심리적 탄핵을 한 거다. 이거 안 된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지금 사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날마다 매일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도 뺄 겸 굶긴 하지만 근데 사과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너무 불행한 거죠. 국민들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 안 된다. 좀 바꿔라 태도를. 민생을 어떻게 잘할지. 그러려면 이제 야당과도 만나고 중국 문제도 좀 풀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미국하고 일본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냐. 오늘 또 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이 징용 판결 수용 못한다 이런 또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외교 문제 어떻게 풀 건지 납득 가능하고 설명 타당한 이런 주장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아예 그 입을 닫거나 이래버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장윤선 대표께서 그 기자예요, 기자. 기자 예 기자 뭐 대표 아닙니다. 대표해 그냥 아니야 못해. 알았어. 장윤선 선배가 아까 전에 그 300명의 뭐 공기업 뭐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네. 제대로 장악을 못 해가지고 네, 결과가 네, 이렇게 네. 나왔다. 어제 저는 그 한겨레 기사가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한겨레 제목이 이겁니다. 단독 공기업 감사 꽃방석 검찰 수사관들 또 꿰찼다. 아니 왜 검찰 수사관이 한국 석유공사 감사를 하고 검사도 아니야 심지어 검찰 수사관이야. 한국 환경공단 상임감사위원 뭐 이런데 왜 수사관들이니까 지금도 조용히 다 해먹고 있는 거야. 조용히 위에 막 시끄럽잖아. 지금 막 여기저기 시끄럽잖아. 뒤에서는 조용히 해먹고 있고 앞으로도 야. 그 300명 교체 안 됐잖아. 조용히 다 교체할 거야 이제. 큰일이다 진짜 나라가. 진짜 나라가 큰일이다. 큰일이다. 정말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건 뭐 이런 대안도 아직 뭐 언론에서 다루진 않는데 저는 아예 그냥 뭐 10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저도 큰 기대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제가 그냥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에는 거의 자신의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네. 외치,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이쪽만 저는 수석실을 놔두고요, 안보실 네.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해야 된다 봅니다. 대통령실을. 다 대통령실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진정성 믿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네. 완전히 내치 권한은 다 넘기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고요. 총리 임명을 누구한테? 그 전권 총리, 그러니까 전권 총리를 하고 네. 뭐 이걸 뭐 야당에 물어봐라 하는데 네, 네. 저거 큰 의미 없고요. 네. 그냥 보수 안에서 찾으시라. 그러면 네. 전 이걸 책임 총리를 넘어서 전 전권 총리라고 제가 명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전권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데 네. 보수 안에서 전 유일한 경제통이라고 하는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전 유승민 대표를 등용시켜라. 총리로. 전권 총리로. 전권 총리. 그러면 총리로. 유승민 대표가 경제도 살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량도 있으니까 여야 대화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못 만나지만 유승민 대표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전권 총리를 임명할 의지, 권력을 내려놓을 결심 이거 하지 않으면은 법률 수석 100개 만들고 무슨 수석 100개 1000개 만들어도요 국민들이 그냥 수석 들고 그냥 용산에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돌 들고 들어가요 지금. 돌 들고 들어갈 아니 그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전권 총리 정도를 내놓고 유승민 대표 정도 되는 경제통을 등용을 해야 전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유승민 듭니다. 대표를 그 전권 총리로 임명해라.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일 대표 왜 웃어요? 가능성이 어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유승민 총리서에도 하마평으로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 뭐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네. 민주당의 음모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유승민을 앉혀가지고 국민의힘을 자중지단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탄핵을 당하면 당했지 유승민이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차라리 뭐 다른 길을 택하지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들은 바로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본인이 인간적으로.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유승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겠지. 아, 죽겠대요? 아니, 이건 추정이야. 이건 영어로 추정이야. 추정이야. 고발하면 안 돼. 고발하면 안 돼. 고발하면 안 돼. 추정이야. 고발 안 돼. 네, 그냥 추정이야. 생각이야. 생각이야. 꿈에서 들은 걸로 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거는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 진짜 싫어한다. 아니 근데 싫어도 싫어하겠죠. 국가를 위하거나 지금 사인이 아니잖아요. 국가 지도자고 본인이 이거 수습을 못하고 지금 지지율이 20%인데 그럼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게 대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나한테 죽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건데 하여튼 뭐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시에 어떤 발언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30분 후에 발표될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거의 이게 지푸라기를 들고 불소프로 뛰어드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 떠나서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지 이걸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공직기강 점검하면서 동시에 법률 수석실 만들어서 사정정국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권을 다시 한번 세게 장악을 해서 검찰이 딴 생각 못하게 확실히 틀어주겠다. 이런 거라면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검찰도 과거처럼 움직이긴 힘들 겁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라인된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도 역할을 하겠지만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 가지고는 수뇌부랑 의견 갈등을 좀 일으켰다라는 게 지난 2월에 보도가 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 검찰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도 나름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건 짧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라인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를테면 지금 와서 회계해봤자 어차피 죽을 것 같아라는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수사를 할 테고 순장조죠. 순장조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가는 사람들 검사들이 있을 테고 사실 상당수 검사들은 조금 그냥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얘기 검찰 쪽 얘기 들어봐도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약간의 그 의견 갈등이 좀 약간 이렇게 위와 아래가 조금 이게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속도나 이를테면은 대상이나 방향이나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출신 이제 정치인들 저 취재를 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이 정부가 말기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기면 확실하게 이제 칼을 들이대는데 아직 3년이나 남았고 그리고 야권이 얼마나 힘이 센가 안 센가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종의 숨고르기. 그런데 아마도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비공개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 뭐 이런 형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특검이 해 뭐 이렇게 약간 그거 있어요. 넘겨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자 앞으로 국민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재개 결정을 한다면 이거 상당히 큰 변화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기자들 질문 받을까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 좀 거친 용어로 쓸게요. 네. 뻘 소리를 1년에 한 번 듣다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 51분 일방 담화를 그거를 한 5분, 10분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매일 이렇게 나눠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매일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운동장에 세워가지고 혹시 매일 하는 거라고 그게. 운동장에 세워서 훈시를 매일 그래서 한다. 지금 윤 대통령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예민하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재개 뭐 하는가 뭐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 말을 하지 말고 본인이 좀 들어라. 본인이 들어라. 오늘 그 이철희 전 정무수석하고 네. 이제 방송 나오시려고 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던 얘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뭐 권력자들이 남 얘기 안 듣고 이렇게 본인 얘기들하고 하고 한번 누가 대통령이 깨면은 이제 다들 쫙 이제 조용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끝까지 듣는데요. 끝까지 듣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렇게 다 듣고, 다 듣고. 네. 근데 뭐 제가 전에 들은 말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얘기들을 뭐 섞어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말 많은 얘기는 많이 얘기 나왔죠. 여기저기서 본인 예.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알고 다 전문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로 이게 뭐 언론 뭐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면은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걸로 민심이 바뀔까? 이거는 본인 얘기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회견 예. 한번 하면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금 야당 일단은 상징성 있는 게 야당 대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수석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법률 수석을 만들면서 시민사회 수석을 왜 없어. 넣네? 네. 민심을 어떻게 청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민사회에서 민심을 안 듣겠다는 아니, 거야? 검사들이 민심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검사들이. 검사들이 법률 수석으로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피곤하면 네.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입을 많이 틀어 막았잖아요. 지금. 예. 복잡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영장 영장 짧게 말하면 좀 들어라. 다른 것보다도 말을 줄이고 네.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이거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예. 제발. 근데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특성이 뭐냐면 불편한 자리 안 가고 불편한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봐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쉽게 같아요. 말해서 편한 사람, 그러니까 KBS 기자 하나 딱 놓고 독대해가지고 그렇죠. 3일 만에 이제 다 녹화 편집해서 내보내듯이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징을 이제 알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은 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합니다. 불편한 자리를 뭐 매일 하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분만 나쁘게.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도 아까 제가 좀 극단적인 방식의 수습책을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정말 만악의 근원이라 하듯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물론 뭐 결자이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수습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의 중심 중에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분 보고 풀어라? 근데 수습 능력도 없는데? 없는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인정을 하시라. 전 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럼 국민들이 우리는 그때 잼버리도 공무원들이 망쳐놓은 거 국민들이 가서 수습을 하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고 손을 좀 내려놔야 국민들이 이거는 수습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고집 부리고 오만 끝까지 유지하면요. 전 이제 뭐 가장 파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정권이 없으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직 수행하기 귀찮다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후보 시절. 아니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바뀌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인식하는 바 그대로 별로 만약에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1일 아침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서서 허리 숙여서 사과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므로 이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일단 야당과 만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뭐 진보당 윤희숙 대표 만나서 야당과 함께 협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11일 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저 띄어쓰기 빼면 44자 그것도 그만 두기로 대신 한 읽었어요. 예, 비서실장 통해서 대독시키고 그다음에 일체 얘기 없다가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오늘에서야 육성으로 본인이 그것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타협적 태도다. 국민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뭐 이런 태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안 변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뭐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불쌍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이 또 나서셔야 됩니다.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나서서 총선으로 이렇게 지난 저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안 바뀌어. 안 믿어. 이번 총선에서 또 보여드렸잖아요. 안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준일 평론가님?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탄핵이 민생이다. 탄핵이 경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조금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중요한 저 해법 중에 하나가 여당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뭐 소위 친윤, 찐윤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냥 막 그 홍위병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대통령한테 꼭 눈치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여당인 그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당장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거며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비대위가 되는 거죠. 누가 할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과연 쓴소리는 할까?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을 할까? 전직 국민의힘 소속 근데 부대변인. 정확하게는 이제 5번째 지도 체제가 바뀐 거고 그 안에 비대위는 3번 있었고요. 뭐 한 네. 번은 이제 김기현 대표인데 사실상 임명과 유사한 선출직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한 거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의원들이 바뀔까? 저는 안 바뀐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조윤회관에다가 지금은 용산윤회관까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짠물이 더 강화됐다, 더 짜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이 맞죠. 보통 네. 여당이 임기도 길고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바꿔서 네. 자기 정치하는 게 더 맞는데 저는 지금 이분들은 너무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하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아직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 정국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의원들은 자신의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 수 있다. 사정정국에서.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변화를 기대한다. 그냥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기대하시는 게 훨씬 차라리 더 낫다. 빠르다. 네, 전 그렇게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미 짐작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 안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네. 말씀하신 거에 다 더해서 요거하고 하나 더해서 말하면은 선거가 2년 동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어야지 바뀌는 신용이라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 선거 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뭐 있을 거예요. 몇 명 있는데 어쨌든 큰 선거는 어쨌든 선거는 없다. 지방 선거가 네, 이제 네. 2년 뒤에 있고 3년 뒤에 대선이기 때문에 네. 선거가 없으면은 막 이렇게 변화를 해야 돼 어떤 유인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데다가 검찰 수사권도 있는 데다가 자리가 많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자리가 많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욕심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쉽게 안 바뀌어요. 여당은 안 바뀔 거다.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 TK 자민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쪼그라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도 몇 명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 중진들이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발언력이 약화될까요? 결국에 저 주도권은 TK가 가지고 가게 될까요? 이 당에. 근데 저는 이번에 TK의 주된 당원들이 있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건 PK와 강원도입니다. PK와 강원도에 뭐 예를 들면 PK의 장재원, 네. 윤한홍 다 들어갔죠. 아니, 네. 장재원 의원은 사실 영향력이 들어간 건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예. 강원도도 뭐 이철규, 유상범, 다 뭐 들어갔죠. 권성동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의 그 짠물이라고 하는 구기득권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일부 있죠. 뭐 나경원, 안철수, 김재섭, 윤상현 들어갔지만은 이분들 극소수예요. 극소수인데다가 전 나경원 의원에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지만은 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한 번 굴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번 굴복부터는 쉬워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죄송하지만은 이미 저출산 고령사업위원회 할 때 부위원장 할 때 사회수석이 그냥 성명 하나 읽으니까 깨갱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진복 의원이 와서 그 있잖아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무 말도 하지 안 않으면 하면 아무 일도 그걸 아라고 부르는데 네. 했을 때
악 하고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자체 셀프 이틀막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도 전 2번부터는 굴보기도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도권에서 힘을 낼 것이다. 저는 뭐 거의 난망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할 게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이제 임시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연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민주당하고 아마 전당대회가 비슷하게 좀 이제 여름에는 그게 이제 주목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옛날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 4월 총선이 있고 이제 새누리당이 123대 122로 패배한 뒤에 네. 그 다음에 8월에 새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그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친박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여기가 대표가 되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최고위원들 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찐박 중에 찐박들만 모아가지고 막판에 이제 여기 들어간 거야. 방귀희, 유창수, 최연애, 강석호, 이장우, 조원진 이게 최고위원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조원진 대표는 잘 뭐 알고 최연애 뭐 이런 최연애도 좀 사람. 알긴 유명하지. 하지만 진짜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은 네, 잘 잘 모르 처음 이장우,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이장우도 이장우.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봐야 되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이거는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은 당원들의 투표가 10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지만은 영남 중심으로 아직도 있고 현역 의원들이 다 영남에 지금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누구를 표를 동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윤 중심으로 윤석열 그러면은 이철규가 당대표 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박규리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선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 기본적으로 보수는 5번 패배한 다음에 정신 차렸어요.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지니까 네. 야 이러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선택했거든요. 네. 지금 아직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렇군요. 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짠물에 이번에 굵은 소금 더 들어갔거든요. 굵은 소금이 뭐냐면은 용산 권영세,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 객관들이라고 하는 김은혜, 김은혜, 강승규, 주진우 맞아요. 다 들어갔어요. 네. 그 경북 행정관 그분도 또 있고 뭐 임종득 아니 더 물이 짜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뭐 별로 저는 기대가 난망하다는 것이 아마 네. 맞을 겁니다. 아이고 참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변화는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이 변화의 동력은 야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저 자료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4월 첫 주 대비해서 민주당이 7.6%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6, 조국혁신당 14.2, 개혁신당 5.1, 새로운미래 2.3, 진보당 1.6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국혁신당하고 분산된 그런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는? 예, 그냥 조국 혁신당하고 분산된 거예요. 저거를 근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 전에는 한 자릿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14%라고 하면은 예전에 정의당이 잘 나갈 때 거의 이제 그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이전이 되면서 뭐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지층이 흔들린다라는 징후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 33.6 정도면은 딱 국민의힘이 평소 봤던 데예요. 국민의힘 네. 지지도 안 빠졌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엄청 크지만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직은 흔들리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보는 게요. 지금 네. 무당층만 줄었을 뿐이지 양당의 결집은 좀 크게 변동은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또 민주당에는 상당히 더 고무적인 결과일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국민의힘도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은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면 지금부터 민생, 그다음에 개혁 이슈들은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럼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으세요? 특검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민생 얘기가 많이 나오네. 특검이 그러니까. 민생이다. 뭐. 탄핵이 민생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 뭐를 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생각보다 뭐 특검하고 뭐 국정조사하고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놀지 않아요. 또 뭐 민생 법안이 있으면은 네. 한꺼번에 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딱 한꺼번에 올라와서 또 딱 묻어가기 때문에 그게 네. 주목을 안 받을 뿐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특검만 하냐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특히 야권 지지자들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너무 이거를 좀 이 혼돈된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최상병 문제도 이거 어떻게 이거 계속 끌고 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선명성 경쟁도 하면서 약간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한동훈 특검은 뭐 네. 조국혁신당이 하고 뭐 김건희 네. 특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특검과 국조 뭐 요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검과 국조정국이 될 거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의 임기는 네. 저는 뭐 정쟁과 수사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정쟁이라는 건 이제 여야의 늘 대립되던 싸움을 이제 더 격한 싸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수사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검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줄이 조여지는 좀 그런 수사의 과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받으셔야 된다. 남은 네. 3년은 아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범야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네. 저는 키워드를 제시해드리자면 선택과 집중이다. 이 선택과 집중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네. 아젠다와 이슈는 저는 전선을 반드시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전선 좁혀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 180석 갖고도 무능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찌른 건 많은데 하나도 끝장낸 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만 찌르더라도 제대로 해서 끝을 보는 이 문제 해결의 유능함을 이렇게 야무지게 싸우는. 그렇죠. 야물딱지게 싸우는 네. 걸 한번 이번에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도 못 보여준 민주당도 아마 국민들이 이제 심판하러 들어갈 것이다 보는데 대화의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화 제의한 것까지 전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그래야 주도권을 주니까 잘했는데 네. 전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제를 내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더 저는 열심히 해서 탄핵이 되든 뭐가 되든 특검이 되든 국민보다 딱 반보만 앞설 수 있게 민심을 정말 큰 용광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잘 안 하고 하니까 기자회견도 안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대화하면서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고 소통의 면을 넓혀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봐야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국민들 네, 앞에는 진절머리 나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대국민 소통을 야당이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민심으로 저는 뒤엎어버릴 수밖에 없다.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라. 그렇죠. 예. 풍덩 빠지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께서 가장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게 준 거예요. 그러고 민주당이 사실은 정부를 맡아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신들이라도 좀 똑바로 역할을 해서 정신 차리고 일을 좀 해다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좀 구하는 그런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저는 야권이 풀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네. 200석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석에서 12석까지는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안 쓸 것 같지만 또 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번째.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200석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은 189석 갖고 재2결 부결당하나 160석 갖고 부결당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긴장하고 지금 이 힘이 완벽한 힘이 아니다. 네. 불완전하다. 그렇죠. 그걸 인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야권 192석의 이 전선을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8석의 정치력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발휘를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계속 이슈 던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산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가른다 그러잖아요. 갈라치기. 네, 계속 분산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할 건데 네. 집중해서 네. 전 이채 양명주에서도 제가 더 좁혀드릴게요. 네. 양명주 일단 뒤로 미루세요. 이채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채. 이태원 참사와 최승훈 사면 그러니까 이건 생명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명주는 조금
조금 뒤에 하더라도 저는 이미 늦었으니까 저는 이체로 이체라도 일단 하나 매듭을 짓고 양명주도 제가 더 좁혀드릴게요. 주를 빼세요. 양명부터 하세요. 왜냐면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제일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양명부터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 먼저 해라. 네. 근데 이체부터 하고 네. 저는 순서를 좁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네. 돈 이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체부터 하라니까. 이체도 좋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체부터 해야 네. 그러니까 일단 이체부터 해야 된다. 좁혀야 됩니다. 일단 돈을 갚아야 자꾸 된다. 넓히는 사람들은 이거 방해됩니다. 방해된다. 자꾸 전선 넓히지만 싸울림도 없으면서 네. 자꾸 전선 넓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웃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좁혀야 됩니다. 예, 자꾸 좁혀야 된다. 의제를 선점하고 좁혀서 일단 되는 것부터 확실히 끝까지 해결. 해결을 해라. 그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그 민심으로 나아가라. 예, 민심으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보면 조국혁신당이 전국을 주도한 이번 선거를 주도한 뭐 그런 측면의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과의 뭐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할까요? 아니면 뭐 경쟁하는 국면으로 갈까요? 아니, 뭐 경쟁적 동반자 뭐 이렇게 저는 뭐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국면에서는 경쟁보다는 동반자적 관계가 맞겠죠.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신은규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전선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 우려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최상병 특검도 올라오면서 한동훈 특검도 같이 올라온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미 약간 지금 패배한 이후에 뒤로 물러서 있는데 한동훈 특검은 약간 이제 앞에서 추진하는 게 조금 사람들 눈에도 좀 뭐 이렇다면은 뭐 부적절하기보다는 또 안 중요한데 저거를 사적 감정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네. 뭐 본인들의 차별성, 선명성은 알겠지만은 여러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국 그 혁신당은 조금 아젠다에 이제 뭐 그 저 특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한테 사람들이 원한 거는 지금 당장은 이를테면은 뭐 특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차원의 약간의 개혁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 개혁 아젠다에 대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약간 중도층에서 여기에서 많이 준 거는 여기가 제일 잘 뭔가 화끈하게 개혁할 것 같아. 네, 네,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본인의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좁히지 않고 조금 길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 네.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권 선진국 이거를 식자층은 금방 알아듣긴 해요. 그렇지만 그 범용성 있는 일반의 언어로는 사회권 선진국이 뭐야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오판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설명이 긴 거죠. 예, 설명이 네. 예, 길고 많이 필요한데 이제 사회권 선진국 이러면 이제 배운 분들 많이 배운 분들은 딱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차라리 북유럽형 복지국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돼서 한동훈 특검 한 말씀만 저도 네. 드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사인 됐거든요. 자연인 됐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특검 들어가는 건 좀 순서에 안 맞고 네. 공수처나 일반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네. 안 했을 때 저는 한동훈 특검을 가야지 먼저 튀어나오는 거는 법리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나요? 근데 사인인데? 이제 현직일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서 버렸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수사는 가능합니다. 자, 오늘 뭐 뜨거운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지금 다 뭐 대통령 발언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지금 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다 설명은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